오랜만에 만난 한일 정상은 1시간 4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당시 힘든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 조사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첫 일정으로 현충원에 참배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찾은 건 12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한남동 관저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갖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른바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투명하게 거래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만 현금화하고 다른 코인으로 바꿔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말 대낮에 미국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포함해 9명이 숨졌고 부상자에는 5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 정상회담 뒤 52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양국 관계 진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조금 전 두 나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마쳤고 앞선 양국 정상회담에선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금 이 시각에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선영 기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찬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곳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오므라이스 회동 이후 관저 만찬을 준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음식을 대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찬 테이블에는 화합을 뜻하는 구절판과 함께 잡채와 한우갈비찜, 민어회를 비롯한 한정식 상차림이 마련됐습니다. 술은 우리 쌀로 빚은 청주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술인 사케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비슷한 술을 준비한 겁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친교 시간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도 부부 동반 만찬에 함께합니다. 두 여사는 서울 시내 한 미술관에서 한국 전통 작품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만찬에 이어 한국 전통 공연도 함께 볼 예정입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인데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묵는 기시다 총리는 내일 오전 한일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과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한 데 이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입니다.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한국의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꺼내며 많은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온 선조들을 본받아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식민 지배를 사과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1998年の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때는 1998년 선언이라고 했던 데서 한 단계 나아간 표현입니다.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공동검증을 실시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동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와 별도로 진행되는데 일본에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 검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두 정상은 또 G7 기간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양국 정상의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50여일 만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겁니다. 이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안은 12년 만으로 한일 간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현주 기자가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앞당겨 방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엄중한 동북아 안보 정세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출범도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공식화했는데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한 지 50여일 만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오면서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으로 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시간을 정상회담 직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현관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를 맞았습니다. 레드카펫과 의장대 사열, 군악대 연주까지 환영식은 성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전용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계속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탄 차량 행렬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대통령실 현관 앞까지 나와 맞이합니다. 한일 정상은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외국 정상이 청사 잔디마당에서 의장대 사열을 한 건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가주석 이후 두 번째입니다. 청사로 들어선 기시다 총리는 로비에서 방명록을 썼는데 로비는 어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용기를 타고 오늘 정오쯤 서울공항에 도착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차관급인 다케이 순스케 외무성 부대신이 영접했던 것과 급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에 맞춰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 현충탑으로 이동해 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찾은 건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2년 만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여러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관심 사안이었던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 모시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관심이 이제 기시다 총리 과거사에 대한 발언이 어느 수준으로 나올까였었는데 일단 역대 내각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 이 발언이 과거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전된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 과거에 담화를 개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1998년 한일 그 파트너십 선언을 중심으로 포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역대 내각이 했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해서 본인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가 플러스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진전은 돼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이것을 일본의 국내 정치에서 보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기시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 속에서 일본의 보수들이 절대로 사죄와 반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 내각에 포함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진전이라고 저는 이게 지금의 상황과 이전의 상황은 좀 다른데 아베 수상 이후에 일본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죄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 아베의 레가시였고 이것이 국민들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과적으로 제3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기시다의 마음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그것을 진전이라고 조그만 진전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여론도 그닥 좋지 않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합의는 꽤 그 성과로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IAEA라는 국제 사찰단이 있고 그것의 결과 보고서가 올해 6월달에 나온다고 아까 기시다 총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IAEA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이다라고 일본에서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한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해서 한국의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은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잘 반영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국의 오늘 내용을 보면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보름 뒤에 열리는 G7 회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회의에서 한미일이 북핵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의라는 것은 사실은 한일 동맹이죠. 한일 동맹이 한미 동맹이죠.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동맹 국가들 간에 사실은 협력과 조정을 아우르는 것이 한미일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앞으로 공동훈련, 그다음에 유사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 분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회견 중에 들은 것 중에 관심이 갔던 것은 마지막 질문이라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미래 세대 교류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을 포함을 해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 한일 양국의 기본 인식이죠. 이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그리고 육성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지원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진창수 센터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규탄하는 집회와 환영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대학생단체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요구한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답방 환영과 동맹 강화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역사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해결하라!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오늘 오전 청년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역사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래를 논의할 수 없다며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할머님들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오후 2시부터는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양 투기를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 규탄 기자회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환영합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등을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 내내 규탄과 환영의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60억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액의 코인을 산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추적하고 있는데 앞서 계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작년 3월 코인 실명제 직전까지 위믹스 코인 80만 개, 최대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을 팔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체하자 해당 코인 거래소는 대량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했고 FIU는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알린 겁니다. 담당 부서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로 손혜원 전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라임 펀드를 수사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은 주식을 팔아 코인을 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2021년 주식을 판 9억 원은 대부분이 예금된 것으로 재산 공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8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023년에는 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금 출처도 거래 내역도 모두 투명하게 소명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일부만 현금화하고 다른 코인으로 바꿔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초에 거액의 투자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혹 제기에 김남국 의원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 인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만 현금화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페이스북에선 당시 거래소 자율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체할 때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은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부터 실명 계좌로 거래를 해왔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어디서 난 건지 어떻게 수십억 원으로 불릴 수 있었는지 의혹은 여전합니다. 야당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관련해서 지금 상황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당은 김 의원이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김 의원이 내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자료 공개가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해당 의혹의 제보자가 오늘 민주당과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댓글 조작 및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김민석 당서구 의원은 제2의 드루킹 사태라며 민주당과 이낙연 전 대표, 불상의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계정에 있는 댓글들이 단시간에 공감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7월 중순 뉴스포털 다음에서 12개의 계정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겐 불리한 댓글과 이낙연 전 대표를 응원하는 댓글에 공감수를 조작했다며 그 배후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관계자 및 이낙연 전 의원의 지시 또는 민주당 차원으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았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당시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들은 해당 문건을 작성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았던 걸 확인했다며 문건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기사는 근거가 빈약하다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은 댓글 조작 의혹을 보도하며 매크로 사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수작업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뒀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여기에 연루된 인물들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예인부터 의사, 정재계 인사 이름이 대거 오르내립니다.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사태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는지 또 수사는 어디까지 뻗어갈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송무빈 기자가 주가 조작 사태 파장에 맞췄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가 줄폭락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조 단위의 투자금이 모인 방식은 마치 초대형 다단계와도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던 8개 종목에 올라탔다 속수무책으로 추락한 개미 투자자들부터 주변 지인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꼬드긴 중간책, 그리고 폭락 직전 탈출에 성공한 큰손들까지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거금을 끌어모은 이들 가운데엔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얽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뒤 3년 전부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재직한 장모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나덕연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손해는 안 나갈 거니까요. 저는 심부름꾼이고 실제 큰 손은 다른 사람인데 내 형님이 나한테 오다를 줘.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나 대표 일당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재계의 거물급도 이른바 쩐주이자 투자 모집책으로 연루됐습니다. 특히 장 의원이 형님으로 부르며 심부름을 해줬다는 이중명 전 골프리조트 그룹 회장은 투자 모집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억 차면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3억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올라. 사태 직전 다우데이터 주식 605억 원어치를 쏟아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역시 사위가 주가 조작 일당 김모 씨와 친분을 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번 사태의 주요 매매 기법으로 쓰인 차익결제거래, CFD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CFD가 퇴출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전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게 TRS라는 상품이 버티고 있고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세 조종과 다단계 사기가 결합된 전례 없는 신종 금융범죄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이틀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놀이시설과 공원에는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을 즐기려는 가족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대 공원 열린 마당이 엄마 아빠와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로 꽉 차 있습니다. 동화 연극에 빠져 눈을 떼지 못하고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을 얼굴에 새기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하루라도 비가 안 와서 나와서 매우 좋았습니다. 내일은 어린이집 가요. 좀 싫어요. 엄마 아빠랑 매일매일 놀고 싶지만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 다행히 비가 그치면서 이곳 어린이대 공원은 놀러 나온 가족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어지러운 놀이기구도 친구와 함께라면 짜릿합니다. 자이로드롭 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못 타겠더라고 해가지고 못 타서 아쉬웠어요. 재밌게 놀이기구 탈 거예요. 동물원 최고 인기 코너인 맹수우리에선 어린이들이 유리창 너머 동물들의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린이 대공원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나왔거든요. 코끼리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하늘도 대박이야.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수준인 476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4시쯤 절정에 달한 서울 방향 정체가 밤 9시에서 자정쯤에는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시작 이틀 만에 옹벽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경찰관이 화재 현장에서 80대 할머니를 등에 업고 13층 계단을 내려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굴삭기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흙더미를 치우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옹벽이 인근 단지의 놀이터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지난 4일 입주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당황스럽고요.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많이 노는 곳인데 너무 위험했을 것 같고. 시공사는 이틀 동안 내린 비를 원인으로 보고 보강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사전 점검 때에도 누수와 전기 압선 등 하자 16,000여 건이 발견됐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건물 13층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15층에 난 화재를 알리며 대피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잠시 뒤 보행 보조기에 의지한 80대 할머니가 복도로 나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 김동희 경사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할머니를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앉아 그 자리에서 업고 13층에서 1까지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자기도 다리가 풀려가지고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연기가 복도로 퍼지는 다급한 순간 한 경찰관의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80대 할머니가 화마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달아납니다. 대낮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한 괴한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습니다. There's this guy dressed in all black, wearing a vest, has an assault rifle, and he's just shooting at people right across. 8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총격범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Neutralize the shooter, neutralize the threat.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5살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즐기던 시민들도 긴급 대피하며 혼란을 겪었습니다. It was pretty scary. Yeah, everybody was trying to get out, and it was a lot of people. Like I think probably like 50 people in the store. So we were all rushing towards the back exit. So. 올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은 199건에 달합니다. 파티나 주택가 등 생활 현장 곳곳에서 총격이 일상화되면서 일부 학교에선 총을 넣을 수 없도록 책가방 착용 금지라는 고육책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차 발사 때 궤도 안착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태워 궤도에 진짜 위성을 올려놓는 게 목표입니다.
발사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고흥나로 우주센터를 장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이 무진동 차량에 실려 보관동으로 들어옵니다. 오는 24일 3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엔 모형과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던 1, 2차 발사와 달리 이번엔 실제 위성 8기가 탑재됩니다. 혹시나 조립 과정 중에 위성의 상태를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일 우려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누리호는 1138초, 약 19분의 비행 동안 1단과 페어링, 2단을 분리한 이후 각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켜 20초 간격으로 순차 분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기존 위성 촬영 방식 대신 전파를 쏘아 지형을 영상화하는 기술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태양열 전지판을 사용하는 특성상 위성이 항상 태양에 노출될 수 있게 발사 시각도 오후 6시 24분으로 정했습니다. 태양을 향하도록 지향함으로써 위성이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이후에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차 발사에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제작 관리와 발사 운용을 맡습니다. 1, 2단 조립을 마친 누리호는 오는 21일까지 위성이 탑재된 3단과 합체한 뒤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전국의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옮겨주는 이 꿀벌이 없으면 농작물이나 과일 재배에는 치명적이죠. 인공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 역할의 대안으로 드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로 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의 순리가 무너져 첨단 장비로 대신한다는 점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대형 드론이 사과밭 위를 비행합니다. 흰 꽃이 핀 사과나무에 분홍색 가루를 살포합니다. 과수 인공 수분용 석송자와 꽃가루입니다. 기후변화와 해충 피해 등으로 크게 줄어든 꿀벌의 역할을 드론이 대신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드론 덕분에 인건비 부담 없이 인공 수정을 마쳐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벌이 없으면 사람이 인공 수정을 우리가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과밭 1헥타르를 인공 수분하려면 이틀 동안 근로자 15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드론을 이용하면 인건비의 25% 비용만으로 30분 만에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항공살포를 하다 보니 과수 수정률 향상은 해결 과제입니다. 한 해 한 해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더 효율적인 수분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지난해에만 전체 절반에 가까운 꿀벌 130억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꿀벌 실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 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드론이 꿀벌의 역할을 대신할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찰스 3세가 70년 만에 대관식을 마무리하고 정식 영국 국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왕실을 약속했는데 한쪽에선 이런 군주제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3세가 마침내 무게 2.2kg 성 에드워드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king! 700년 전 떡갈나무로 제작된 왕좌에 앉아 보조와 홀 등 왕을 상징하는 물품도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이후 70년 만에 열린 대관식. 찰스 3세는 전통을 계승하되 시대에 맞게 달라진 왕실 모습을 곳곳에 녹였습니다. In his name and after his example, I co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직접 기도문을 읽는가 하면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목을 선서에 추가했습니다.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260년 전통의 황금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돌아가는 길. 수만 명의 시민들은 새로운 국왕 탄생에 환호했습니다. Seeing royalty and all of that was just a thing on the TV, so to actually experience it here in real life is quite a big deal for me. 하지만 1억 파운드, 약 1,700억 원이 쓰여진 화려한 대관식과 왕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런던을 비롯한 영국 곳곳에선 군주제 반대 시위가 열렸고 사람들은 내 왕이 아니다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The highest public office in the land should be elected by the people based on merit.
not inherited and imposed upon us without public consent. 런던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52명을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숨기고 싶은 댓글입니다. 예,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댓글 조작 의혹 그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댓글 조작 의심 계정들이 현재는 대부분 휴면됐거나 탈퇴를 했다죠? 네, 저희가 제보받고 파악한 댓글 조작 예. 의심 계정은 12개였습니다. 네. 이들 계정은 닉네임 83개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 경선이 끝난 2021년 10월 이후에는 활동을 멈췄는데 이 중 11개가 휴면 계정이거나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활동으로 1위였던 이낙연 후보 비판 댓글이 5위로 떨어지는 등 실제로 댓글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거 드루킹 때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을 조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확보한 480쪽 보고서 형태 문건의 제목은 예. 제목 자체가 이 매크로 계정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전문가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이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수작업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모두 가능성을 열어뒀었습니다. 특정한 좌표를 찍는다거나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은 충분히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댓글 조작 정황 자체가 수작업으로도 가능한 규모였기 때문에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던 건데요. 예.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TV조선 기사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윤영찬 의원의 입장은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캠프 누구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를 밝히라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이 저희에게 제보를 했던 해당 구의원은 예. 이 자신을 이 민주당 측 관계자라고 밝힌 이 A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 3, 4월경 민주당에서 일해왔다는 A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매크로를 통하여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 객관적인 증거를 제보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자료에는요, 민주당 경선 댓글 조작 의혹뿐 아니라 이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포함해서 민주당 측에서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상당한 양의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제보자는요, 이 이낙연 캠프에서 맞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직은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이낙연 캠프다 이렇게 특정하진 않았었고요. 결국 이낙연 캠프에서 벌어진 건지 아니면 이 민주당 내부에서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이 수사기관에서 좀 더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숨기고 싶은 댓글의 느낌표는 장두놈이 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머리는 감췄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사자성어인데요. 당시 댓글 조작을 했던 기록이 영상과 문건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 눈으로 보면 머리든 꼬리든 훤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위기의 회장님 가정산 없는 고소전입니다. 경영에 복귀한 지 2달 만에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리스크가 불거졌어요. 그런데 친모와 고소전까지 벌이고 있죠? 네, 이 서정진 회장은요, 혼외자 사실이 알려지자 이 혼외자 친모 A씨가 그동안 이 공갈과 명예훼손을 해왔다면서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친모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거는 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친모 A씨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셀러리맨의 창업 신화로 알려진 서 회장인데 20년 넘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일단 서정진 회장은요, 예. 지난해 두 딸이 청구한 이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호적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거는 작년 말에 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입니다. 이 친족 회사는 계열사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혼외자 생모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모 A씨가 대표로 있던 인테리어 업체 두 곳이 이 셀트리온의 계열사가 됐고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 회장과 친모 두 사람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서 회장은요, A씨와의 관계 파탄 이유에 대해서 이 A씨가 B씨라는 또 다른 남성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입증할 증거도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네. 친모 A씨는 이 B씨라는 남성을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에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A씨는 이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3년부터 서 회장 그리고 B씨 등과 동석한 자리에서 이 혼외자 리스크 대책 회의를 했던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존재가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경찰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선 이 B씨에게 무혐의를 내렸지만요. 이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에 대해 이 서정진 회장 측은 A씨의 주장이 양육비 등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지 2개월 만인데 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주가까지 고공행진했던 서정진 회장은 이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자 2021년에 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회장직을 내려놓았었는데요. 이 최근 복귀하고 나서 검은색 계열 운동화를 착용해라 이렇게 엄격한 복장 규정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됐는데 이 혼외자 리스크까지 가시화된 겁니다. 문제는 이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성 논란에 그치지 않고 이 서 회장의 친자로 기존 두 아들의 이 혼외자인 두 딸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이 상속을 비롯한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위기의 회장님, 이 가정산 없는 고소전의 느낌표는 솔로몬의 명판결이 필요한 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에게 이 칼로 베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친무를 가려는 솔로몬 명판결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10대 딸은요, 11년째 이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서 회장과 친모의 고소전이 첨예해질수록 아이들의 상처는 깊어만 갈 것 같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린이날 연휴 동안 이 비 때문에 취소됐던 프로야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홈런 2방을 쏘아 올린 박동원을 앞세운 LG가 두산과의 잠실 라이벌전을 완승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흥행카드. 어린이날 연휴 기간 잠실 라이벌전에서 LG가 웃었습니다. LG 타선은 경기 시작부터 두산 에이스 곽빈을 두들겼습니다. 1회 2점을 얻은 LG는 2회 박동원의 시즌 6호 솔로 홈런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허리 통증이 발생한 곽빈은 2회 만루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습니다. 외국인 타자 오스틴이 바뀐 투수 최승용을 상대로 좌월 3전 홈런까지 쏘아올린 LG. 스코어를 7대 0까지 벌립니다. LG 박동원은 5회 시즌 7호 투런 홈런까지 추가해 홈런 부문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2018년 두산 김재환 이후 5년 만에 잠실구장 홈런 왕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습니다. 11대1 LG의 완승. 7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LG 선발 켈리는 두산전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KT와 맞붙은 한화에서는 구단의 미래 문동주 김서현 듀오가 돋보였습니다. 1회 강습 타구로 잠시 주춤했던 한화 선발 문동주는 5이닝을 3피안타 1실점으로 막아내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159.9km로 오늘도 힘이 넘쳤습니다. 문동주에게서 공을 넘겨받은 루키 김서현도 탈삼진 2개를 앞세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한화는 3, 4, 5회 연속 득점을 올리며 선발 문동주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이번 연휴 동안 많은 비가 내렸죠. 특히 남부지방은 5월 1일 강수량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창원 NC파크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주말 3연전 모두 우천 취소됐습니다. 어린이날 시리즈로 많은 이벤트가 준비돼 있던 만큼 야구 팬들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다행히도 어버이날인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요일부터는 우치 걱정 없이 야구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까지는 영남 일부 지역과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밤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지만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도 23도, 대구 2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 내일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월 7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